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동현입니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를 언급했습니다. 교육부가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학생도, 학부모들도, 선생님도, 그리고 교육감들도 제각각입니다. 찬반 논란이 아직 뜨겁습니다. 자, 내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진 부산대 평생교육원 진로진학상담사 책임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진입니다. 이어서 권혁재 정관고등학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권혁재입니다. 계속해서 한성호 동아대 입학관리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호입니다. 끝으로 변예원 참교육학부모회 부산지부 공동지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변예원입니다. 자, 이제 대입제도 개편안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부는 어떤 소회를 가지고 있는지 한 말씀씩 여쭙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여쭐까요? 이게 뭐 그동안 이제 많은 논란이 됐는데 한번 이렇게 공론화가 어떤 경로를 해도 됐든 제대로 한번 좀 길게 단기 처방만이 아니고 좀 장기적인 그런 대책까지를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권 교장님, 네.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학교 현장에서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공론화를 통해서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또다시 지금 시점에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면서 장기 계획 없이 너무 자주 바꾸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여론이나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진행이 되는 것들이 예.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번 개편은 교육 철학이 없는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논의 과정에서 또한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가 부족한 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교육만은 전문가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멀리 보고 어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지혜를 모아가야 되는데 예.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없다는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번 개편은 문제가 있는 그런 개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철학이 없다. 아주 혹평을 해주시는데요. 한 처장님, 예. 지역대학도 참 큰일이죠. 어떻습니까? 지역대학도 정말 떨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 불공정한 그 게임 링 위로 지역대학이 올라간 느낌 들고요. 지역대학도 10여 년 동안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한순간에 그냥 인정받지 못하고 마치 나쁜 제도를 운영한 것처럼 이런 평화되는 것이 굉장히 슬프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굉장히 좋은 그 방향성 때문에 유지가 되어 왔었거든요. 예. 근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건 또 이 다음 정권이 되면 또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고 하여튼 이 전문가 집단에서 그리고 또 충분히 숙의한 내용들은 가급적 좀 지켜나가는 것이 100년지 대계인 교육을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학부모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변 지부장님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죠. 제일 문제는 아마 우리들의 생각을 한마디로 대변을 하자면 예. 그런 거죠. 당황스러움 내지는 혼란스러움. 또 바뀌어? 어떡하지? 모르는데? 우린 또 너무 몰라요. 예. 그것도 문제죠. 학부모 교육도 너무 부족한 데다 아무런 수렴 장치 없이 그냥 나온 건가? 그러면 더 큰일인데? 그냥 오로지 걱정뿐이에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그래서 또 학원을 가고 설명회를 가고 네. 이런 얘기들 심심치 않게 지금 언론에서 기사로 쏟아져 나오는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시, 수시 이렇게 논란이 큰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좀 먼저 쉽게 좀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 교수님, 이게 정시, 수시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들의 실업 문제나 취업 문제 이게 이제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개인적 대물림들이 이런 걸 통한다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은 이제 교육만큼은 입시만큼은 나름대로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중심이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익숙한 수능이나 학력고사나 이런 게 익숙한 분들이 이제 수시를 이제 알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수시 중에서도 그 문제가 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예. 우리 또 고등 선생님 계시지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바깥에서 상당히 알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냥 평가를 하면 쉬울 텐데 평가가 점점 요소가 많아지면 예. 불확실성이 점점 크다는 거죠. 그럼 부모들은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깜이 전형이다 이렇게 하고 또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이 뭐 부모의 영향력을 가지고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10년 전 이야기가 지금의 입시에도 반영되는 것처럼 우리 처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학교나 대학도 많이 이게 이제 정리가 돼서 아까 교원 제대로 이제 안착되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 이 단계에 갑자기 이제 바꾼다는 게 저도 혼란스러운데 그 뒤에서 그럼 이제 정책이 가되 어떻게 할 건가는 뒤에 우리가 논의하면서 예. 저도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일단 수시적으로 조금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거 갑자기 갈아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학생부 종합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한데 그 제도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논란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옳지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론이라거나 아까 우리 교장선생님 말씀에 교육 문제를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예. 이게 여론이 전문가는 아니란 거죠. 여론은 사실 절대적으로 정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딜레마란 거죠. 예. 여론은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는 여론은 굉장히 정시를 지지하는데 역설적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건가 했을 때 대통령이 단안을 내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법을 가져갈까 또 우리 오늘 또 오셨으니까 예, 예. 이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가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예, 뭐 한소 처장님. 예. 지금 말씀처럼 정시가 갑자기 이렇게 찬성으로 훅 돌아선 데는 앞에 일련의 그 장관 딸 사태가 예, 예.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정치적인 어떤 불편함이 마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초로 바로 이게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론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시가 마치 정답인 것처럼 1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지금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진정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발표가 대통령 자신이 교육부와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얘기를 했느냐, 그게 좀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후문이 계속 들려온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라는 자문기관을 뒀었습니다. 예. 그때 굉장히 오랜 휴기를 해서 작년 8월 달에 2022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권한 권고안을 만들었어요. 공론화위원회, 예, 쉽게 말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예. 만들었고 거기에 이제 정시 비율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수기를 통해서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만 해도 국가교육위원회라고 하는 행정위원회도 만들 계획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짚어나가자는 과정이 있었는데 윤은혜 교육부 장관도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교육부 장관을 맡으면서 많은 공부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정시 확대는 불가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정시 확대하라 예, 했더니 30% 이상 예, 이제 해야 되지 않냐. 바로 예. 그 다음날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청와대하고 정부가 충분히 협의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윤은혜 교육부 장관도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전문가적 시각이죠. 주위에서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인 거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스처 때문에 바로 말이 바뀌고 그 다음부터는 교육부가 정시 확대에 올인을 하는 그런 예. 모습이 보여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교육청, 교육감 분들도 교육감 협의회에서는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나 부산 김석준 교육감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뭐 바로 발표를 하셨어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지적해 주실까요? 그거는 이제 우리 부산 교육감님뿐만이 아니고 교육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대부분 다 저는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역주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겁니다. 미래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상당히 수업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가 토의 토론 수업이라든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지 발표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수업 자체가 완전히 변화돼서 학생 중심의 수업으로 바뀌었고요. 예. 평가 자체도 과정 중심 평가라든지 수행 평가라든지 서술형 평가 또 동영 평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평가까지도 완전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일련의 변화의 과정들을 겪어왔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장 갑자기 정시를 확대한다고 한다면 이런 수업들이 이제 멈추고 다시 과거처럼
오지선다형의 어떤 문제풀이 중심 예. 그리고 정답 찾기 중심의 수업으로 또 바꾸어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건 정확히 1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공교육이 정상화될 수도 없고 또 과거에 잠자는 교실 또 수업 파행 뭐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실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 현장을 정확히 아는 분들은 대부분 저는 반대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은 전형들을 하나씩 다 맞춰가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공정성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이후에 좀 논의를 해보고요. 네. 학부모님들은 어떤가요? 정시냐 수시냐?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특히나 찬반이 좀 크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의 얘기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이렇게 하고 있다. 어머니들이 잘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딱 생겼을 때 바로 "헉, 그래? 그럼 우리 아이들 어떡하지? 나는 그 서울대학 그 무슨 연구실을 빌려줄 수도 없고 그런 인맥도 없고 내가 무슨 능력이 돼서 뭐 어디 일저자 올려줄 수도 없고 예.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도 붙여줄 수 있나? 능력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런 걱정을 하니까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너무 이건 불공정하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바빠지는 거죠. 그럼 예. 차라리 정시를 해라. 차라리 정시를 해라. 그럼 적어도 공평하지 않느냐. 공평하기는 해요. 똑같은 날에 1년에 한 번 딱 앉아서 똑같은 시간에 시험, 똑같은 시험지를 치니까 그것만 공평하잖아요. 그것만. 근데 어머니들은 그걸 더 선호하신다는 거죠.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런 거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담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정시해야 돼, 안 돼, 이라고 말씀드리면 막 화내요. 불공정한데 어떡할 거냐고. 예. 근데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거예요. 10년 전의 얘기였다. 네. 지금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가 안 나오니까 안 가르쳐 주시지는 않잖아요. 학부모 교육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 답답한 노릇이고. 예. 근데 조국 전 법무장관 그 사태를 겪으면서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시 특히나 이 학종의 잘못된 점, 10년 전 잘못됐던 점들을 너무나 많이 학습을 한 게 결국은 이런 식의 약간 나비 효과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서 말이죠. 그렇다면 정혜진 교수님은 이제 학생종합기록부 지도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분이라서 학종 전형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지도를 해 오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년 전하고 점점점 교육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종단 연구를 통해서 학생부 종합 초기에 그런 부작용도 많았다는 겁니다. 아까 예. 심지어 좀 예를 좀 든다면 처음에 우리가 그 봉사활동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봉사활동이 누가 했을까요? 엄마들이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맞아요. 아이들은 공부하라고 학종도 그런 거죠. 아이들은 너는 공부만 하면 엄마가 학종에 관한 모든 스펙을 만들어주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대학에도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 오바마상을 받은 아이들 2명을 모 대학은 그냥 합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28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아버지 따라서 해외 어류봉사를 갔다. 보니까 네. 아버지하고 놀러 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침소봉대해서 되다 보니까 일저자 지금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지금은 2020년 아까 개편안에는 RN이라고 그러죠. 그 리서치 앤 에듀케이션이라고 이걸 절대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믿지 않죠. 예. 아까 그게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지방이나 학부모들은 그런 걸 복잡하니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 우리 학부모님 말씀처럼 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좋은 제도가 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장선생님도 학부모를 오시라 해서 예. 우리가 진로 진학 부장들 연수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고 또 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닥치하면 되는 거죠. 자녀가 10명쯤 있으면 여러 가지 경험을 할 텐데 아이가 한두르다 보니까 이제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 이 대입 제도는 4년 예고제입니다. 예. 이제 4년 전에 예고한 게 이제 실행되는 거죠. 그게 갑자기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이야기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이게 정권이 바뀌니까 교육 제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교육 제도가 먼저 바뀌고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입 제도는 이미 4년 전에 예고를 한 거죠. 예. 예,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학종이 이렇게 비난을 받고 많은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학종의 방향성은 옳다는 거죠. 물론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대학에서는 평가 지표를 어떻게 만드는지도 아마 지금 TV를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살 것 같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딱 왔는데 뭐 우리 아이는 뭐 이거 저거 했다라고 자기소개서도 있고 뭐 동아리 활동도 있고 이러면은 뭐 평가 지표가 어떻게 되는지요? 평가 지표는 대학별로 이제 자기 인재상이 있고 평가 지표는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뭐 창의성이라든지 뭐 건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다양한 평가제도, 평가의 항목에 맞춰서 대학별로는 충분히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려운 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그냥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시스템적인 어떤 평가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학종의 장점은 다양성을 평가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은 한 번 치면 그걸로 끝인 전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학종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도 그 성적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파트가 분야가 그 학과의 어떤 분야라는 거죠. 그러면 성적으로는 학교에 못 들어오는 성적이지만 예.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했고 3년 동안 자기가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고 하는 그 기록이 진실성이 보이면 그런 부분을 높이서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 하나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성적의 부분 외에도 다른 다양한 부분을 보고 뽑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지금의 현재 그 4차 산업시대에는 사실 맞는 인재상이지 않습니까? 예, 예. 획일적으로 똑같은 그냥 점수로 뽑는 게 아니라 관심도라든지 또는 어떤 성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선발하는 이런 다양성에서는 학종이 가장 좋은 제도이긴 한데 문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것도 결국은 뽑는 여러 전형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 이게 한 부분은 이렇게 뽑고 또 한 부분은 수능으로도 뽑고 또 한 부분은 내신만으로도 뽑기도 하고 하는 예. 다양한 전형 중에 학종이라는 전형이 있음으로 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는 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 부분을 조금만 오해하시면 이거는 몇 명을 위한 전형이다. 깜깜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저자를 누가 올려주고 예. 근데 저도 대학 교수지만 제일저자에 그 애들을 올리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평가에서도 이제는 배제가 다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해하실 정도의 그런 부분은 좀 아니다. 물론 문제가 일부는 있습니다만 보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 중에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진실되게 이 진실성을 보여줬느냐는 결국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교수님 자신이 평가하는 거고 평가위원들도 평가를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그게 과연 진실된 것일까?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학생부 종합의 가장 근간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이십니다. 선생님들이 사실 학종을 관리를 하고 예.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그 학생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록해 주시는 학교가 선생님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 편차가 있는 거죠. 예. 이 편차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 편차를 줄인다면 이게 아주 안정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또 그 말했던 게 뭐냐면 이런 편차를 위해서 2조 원을 투자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학종의 제일 큰 문제는 학교 간의 편차 또는 선생님들 간의 편차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여기에 핵심이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들은 방금 이야기하신 진실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것들은 대학에서 면접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이 한마디만 예, 드리면 말씀하십시오. 이게 아까 우리 처장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바깥에 어떻게 왜곡되어 있냐면 어떤 학생은 내신이 계속 1등급을 유지했고 어떤 학생은 내신이 2, 3등급인데 뭐 봉사활동을 600시간을 해서 대학을 이렇게 잘못되게 정보가 왜곡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량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예. 대학도 이제 그 정도 충분히 그러니까 체제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그러니까 드립니다. 10년 전과 다르게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을 만큼 걸음망도 충분하다. 대학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부모 스펙에 따라서 결정되는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뭐 학종을 몇 장씩 써주는데 내 아들은 내 아이는 몇 장 안 된다. 뭐 이런 학부모들의 푸념들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부장님? 맨날 듣는 소리. 맨날 듣는 소리예요? 맨날 듣는 소리. 우리 애가 선생님이 써오라 그랬대요. 응? 써왔는데. 본인이 써오라고? 본인 이제 왜냐면 선생님도 다 모르시니까. 예, 예. 그래서 써와라 그래서 써왔는데 뭐 너 이거 했어? 정말? 뭐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아이는 억울하고. 근데 소위 말해서 조금 가진 자의 아드님께서는 써갔더니 대강 써갔는데 잘 썼다고 내가 보완해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부모님의 전원에 따르면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 대체적인 생각이 어떤 거냐면 우리 학교도 그럴 것이고
우리 스님도 그럴 것이고 우리 아이만 불이익을 받을 것이고 예. 이렇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허. 불신이죠, 말하자면. 왜냐하면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되었는지조차 우리가 알아볼 수 없으니 깜깜하니까 예. 결국은 엄마들끼리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불공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없으니까 저분은 있으니까 예, 혹시 어떤 그런 플러스 뭐 알파 다른 생기지 않을까? 친구들의 학생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아니고 없잖아요. 비교할 전혀 수 없어요.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맞다 뭔가 틀리다 아무것도 이게 없으니까. 공개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깜깜이고 그러니까 보통의 엄마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들리는 얘기가 많으니까. 예.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UCC 뭘 찍었는데 예. 심지어는 엄마가 해줬대 아니면 누구를 불렀대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그 제출된 과제물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내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은 좋은 점수를 받겠죠.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불신이죠. 사실 이게 이 불신을 누가 좀 깨야 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쌓인 게 아니거든요. 교수님. 이제 아까 말씀처럼 이제 뒤에 대안에서 나오겠지만, 그럼 이제 우리 아이 활동들이 아까 봉사활동 이야기를 드렸듯이 엄마가 대신해준다. 이런 물론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처럼 학교에 따라서, 교사에 따라서 뭐 생물쌤께서 이렇게 탐구활동을 자세히 적어주는 생물쌤이 있는 반면에 또 타공선 못 적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대안을 이야기하지만, 그럼 이 방향이 틀리냐, 방향은 옳지만 어떻게 이제 구현하고 이렇게 뭐 계도할 부분을 계도하고 가야 될 부분을,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 정말로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러니까요. 능력이 있고 한국의 교사의 수준이 이런 건 대단한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서로 신뢰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라는 학부모의 관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럼 어떻게 할 건가는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예. 이제 그 수능하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어떻게 그러면 내신 성적, 이걸 단순하게 학생부 종합을 오해하시는 게 단순하게 활동만 보는 게 아니란 겁니다. 예. 내신이라는 게 기반이 된 학교 성적도 본다는 겁니다. 이걸 어머니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이겠죠. 예, 종합이라고 그건 말씀.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딱 수치로 나오니까 그렇죠. 뭐 여지가 없는데 비교과는 수치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면접관이나 그 사정관이나 어떤 판단하시는 분의 어떤 주관이 섞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떤 공개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의 제기를 꼭 하기 전에라도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점수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이라도 좀 나와질 수 있으면 자신 있게 예. 내가 몇 분 동안 얘기를 봤는데 그렇더라. 그래서 나 혼자 본 게 아니라 이 스님도 같이 봤다.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록을 만들어 놔서 나중에 누가 이의 제기를 하면 보여주고. 예. 그래서 한 단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어떤 결정이 나게끔 해주면 야.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보여주니까. 그러면은 지금 저 지부장님- 선생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근데 예, 무슨 예.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근데 교장 선생님도 하실 말씀 있어요? 지부장님이 방금 이제 얘기하신 부분들 상당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이제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한 부분도 있고 셀프 학생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외부적인 환경들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방금 이야기하셨듯이 UCC를 뭐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 왔는데 그것들이 정당하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부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떤 예, 예. 부분이 있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입니다. 이제 한 5년 정도 지금 오고 있는데요. 이 5년 동안에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학교 내 활동만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아이들이 뭐 아까 교수님 이야기하셨듯이 R&E 해온다든지 또는 예. 소논문 해온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일체 기록하지도 못합니다. 또 이제 UCC 그렇게 만들어 온다. 대해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과정중심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 속을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각종 경시대회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외부에서 힘이 작동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다 차단되어 있는 상태고, 이제 단지 말씀하신 그 학교 간 차이,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네. 부분이나 뭐 이 교과 채택을 기록하는 교사 간 차이에 관한 것들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들은 이제 5살이니까 조금 지나면서 점점 개선되고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예. 인내하면서 믿고 기다려주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게, 고등학교별로 내신 등급에 따라서 뭐 영재고나 과학고는 한 2.5등급 정도가 서울 네. 주요 대학에 들어갔는데, 일반고는 1.5등급 이상이어야만 들어갔다. 그리고 상대적인 편차가 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교 서열화가 이 학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이번에 이제 교육부 발표에서도 일반고는 1, 2등급, 예를 들어서 외고 국제고는 3등급, 자사고
자사고 같은 데도 3등급까지 또 이 영재학교나 과학고등학교는 4등급짜리들이 예, 있어요. 무난하게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고교 서열화를 공고화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사실은 과학고등학교, 영재학교 지나가지 않습니까? 예. 또 외고 국제고 가는 아이들도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예. 이런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이 지나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런 결과가 나와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정성적으로 평가하면서 정확하게 성적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아이들 역량을 평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구나 하는 증거라고 저는 오히려 이걸 보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고교 등급제를 하면 문제가 되겠죠. 어느 네. 학교에 가중치를 준다든지 가산점을 줘서 그 학교 성적을 좀 더 낮게 평가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증거들은 이번에 13개 대학을 조사하면서도 하나도 사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교 서열화를 공론화시킨다 뭐 이런 말들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도 그 말씀 하나 추가적으로 덧붙이자면, 덧붙이고 싶어요. 이전에 초창기 2015년도, 16년도 이때도 예.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교육부에도 했던 말이 뭐냐면 그 학종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 주요 대학, 우리가 말하는 그런 대학들이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같은 학생들을 상대적으로 그 퍼센트를 줄이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적다라는 이야기를 기존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 교장선생님 하신 말씀처럼 원래 학생들이 성실한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이거는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가장 최상급의 학생들이 그 학교를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비교과뿐만 아니라 교과도 실제 전국 단위로 시험을 치면 그 학생들이 상위권이에요. 그렇다면 성적도 좋고 그다음에 그 외에 그것도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학종에서 일부 편차를 두는 거는 저도 이해는 됩니다. 왜? 뽑을 때 훨씬 좋으니까. 좋은 학생을 뽑은 거죠. 근데 이걸 뽑은 것 자체를 불공정이라고 말하는 건 좀 억울한 부분이 대학에 있을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발표가 나온 것처럼 그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겠다라는 방향성도 저는 방향 자체는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너무 급했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수기를 하고 의논을 해서 위원회를 통한다든지 해가지고 천천히 가면 될 걸 가지고 이걸 마치 지금 정시와 이런 부분들을 엮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고 그 다음에 학교도 사실 그렇게 만만하게 서열화를 시켜서 여기는 몇 점, 여기는 몇 점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없는 건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학생부 종합을 보면 우수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상대적으로 좀 많습니다.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는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의 학교들이 참 큰일이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요. 왜 그런지 정혜진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뭐 판넬 준비하셨다고 한번 보면서 말씀해 주시죠. 자료를 좀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2008년도에 3년 동안 이제 동부산과 서부산에 이제 우리가 뭐 입시에 서울대가 정점이 있으니까 서울대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보면 2008년 3년 동안에 이제 그 최근 3년 동안 들어간 숫자가 동부산과 서부산이 한 2.4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당시는 이제 수능 위주로 물론 그때도 이제 수시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 학생부 종합이 이제 점점 진화하면서 바뀐 부분을 보시면 이게 2018년도 부산 지역의 그 서울대 합격자 숫자입니다. 실제로 전체 숫자는 149명입니다. 그중에 서부산과 동부산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자료에 서부산 학생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실명을 적어놔 동아고등학교 몇 개 학교들이 19명입니다. 이 중에 정시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동부산 쪽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학생 12명 5개 학교를 대표로 뽑았는데요. 그다음 정시가 5명 있습니다. 이제 강남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까 지역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강남에도 보면 이런 희문고등학교 대치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강남 대치동 학교와 서부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시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56명이라는 겁니다. 서부산은 0명이고 강남 쪽은 56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것이 과연 정시가 확대됐을 때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지금 결과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 공론화되는 게 이 가정의 공평성라고 문제하지만 이제 결과의 공정성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 뒤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똑같은 우리가 이렇게 뭐 시설과 교사와 교재와 이런 걸 교육비를 투입한 데서 과연 이게 이제 학급 성취도나
이게 결과도 공정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건 네. 뒤에 다루겠지만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정시가 확대되면 지역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또 자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도 강남과 비교한다면 이건 뭐 굉장히 극단적인 비교긴 합니다만 서울대 입학생만 해도 정시로 가는 숫자가 거의 뭐 50배, 60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거의 부산에서 정시로 보내는 서울대학교 입학생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시가 확대되면은 이게 더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또 하나만 이런 더, 우려. 예, 하나 더 준비하셨어요? 자료를 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2019학년도 진학률입니다. 진학률이라는 당해 그해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한 율입니다. 이거 학교 알림이 서비스다 공제가 된 내용인데요. 전국을 보면 76%가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진학을 했고요. 서부산을 보시면 88%가 대학을 진학했고, 그다음 동부산은 73%, 강남은 46%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우리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어느 고등학교가 진학 지도를 잘했는가?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거 강남에 있는 학교들이 아까 제가 특정한 학교들이 과연 이 아이들이 그러면 취업을 했을까요? 유학을 하는데 한두 명 있겠죠. 대부분이 예. 재수 삼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제 이 숫자는 우리가 드러나는 표면적 숫자이고 실제적인 재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예. 이게 최소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서부산 아이들은 재수 비율이 12%, 동부산은 27%, 강남은 56%라는 거죠. 그럼 수능을 10번 치는 아이하고 한 번 치는 누가 점수가 잘 오긴 하는 거죠. 예. 이게 미래사회 의미가 있고 그걸 떠나서 오지선다가 과연 이런 복잡한 사회에 그러니까 올바른 인재상인가라는 별개의 문제를 하더라도 예. 이것도 공평하고 공정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한 56% 정도가 재수를 한다면 글쎄요. 지역에서는 뭐 재수해서 가는 학생이 거의 없고 그 해에 가는 학생들이 더 많다라는 게 이렇게 데이터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럼 정시 확대가 된다면 지역의 대학생들, 지역의 이제 고등학생들, 대학교를 지망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재수를 선택할 때 그만큼 또 인프라가 돼 있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학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역의 대학들이 이게 벌써 불공정이라는 이유가 뭐냐,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인서울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지금 직접 말하면 사실 빅브라더가 부산대학교고 사립에서는 동아대학교가 그 제일 이제 빅브라더로 볼 수 있는데 그 대학들이 10년 전에 비해서 그 어떤 정시의 배치표상에 보면 수도권의 제하위권 대학과 경쟁할 정도로 판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정시가 된다면. 예. 네. 근데 이제 수시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예. 정시에 그렇게 보인다는 건 경향성이 인서울을 추구하고 있고요. 물론 그건 취업의 어떤 확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시가 확대해져 버리면 예. 이제 지역의 대학들은 정말 경쟁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다. 이건 정말 웃을 농담이 아니라 심각합니다. 저는 이제 의과대학에 있으니까 10년 전부터 했던 말이 그러니까 대학병원에 전공의가 없으면 더 이상 대학병원이 아니고 부산 지역도 아마 이렇게 놔두면 얼마 조만간에 응급 환자들이 대학병원을 수술하지 못해서 돌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예언했는데 예. 최근에 그게 사실이 됐어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전부터 예측되어 왔던 것을 그냥 방치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예. 지역의 대학 문제도 그만큼 심각하게 이건 이제 지역의 거의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가진 유수의 대학들이 만약에 네. 없어지면 나중에 이걸 다시 세우는데 몇 년이 걸릴까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쯤에 진짜 부산시뿐만 아니라 그 국회의원들, 정치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좀 어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지역 분권화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이지만 그 이전에는 지역의 대학과 뭐 지역의 어떤 환경들을 좋게 만드는데 예. 좀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또 한 가지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면서 입시 컨설턴트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가 워낙 많은 전형이 있고 그 학생을 오롯이 그 학교에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입시 컨설턴트, 사교육을 너무 이렇게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사교육 조장 분위기 정시가 확대된다면 좀 나아질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지금 사실 그 입시 컨설턴트나 뭐 그 면접 지도 학원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러던데 첨삭 지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소수라고 보고요. 지금 동네에 딱 나가면 있는 게 다 학원이에요. 교과 학원,
국영수하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시가 확대가 되는 순간 사교육은 날개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으로 또 다 돌아갈 거예요. 지금 그래도 조금 줄어질 똥말똥. 왜냐면 지금 우리 김석준 교육감님이 그 서술 초등학교 때 없앴기 때문에 시험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애들이 많이 논다? 엄마들이 걱정할 만큼?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만약에 그 정시를 확대한다 하는 순간 뭐 지금도 뭐 강남 어디는 지금 집값 오르고 막 이런다는데 뭐 무슨 스터디는 또 주가 상승하고, 똑같은 얘기로 학원들은 이제 또 플랜을 짜겠죠. 정시에 맞춰서 우리 학원에 오면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걸 해줄 수 있어. 예. 어차피 공교육에서 너네들 잠만 자잖아. 그리고 또 너네들 취급도 안 해줘. 여기 와야 해결이 돼. 변형도 많이 시켜주고 유형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 예. 5번, 6번, 7번 되풀이해서 가르쳐줄게. 이것만이 너네들이 살 길이야. 뒤집게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예전처럼 똑같아지는 거죠. 자는 애들은 자고 쉬는 애들은 쉬고 예. 딴짓하고 오로지 몇 명만 학교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또 학원으로 갑니다. 예. 똑같은 얘기잖아요. 결국은. 바로 옆에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요. 이거 하기 싫어서 말하자면 학종 생긴 거잖아요. 근데 왜 거꾸로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거. 예, 말씀 청하고 싶네요.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렇게 이제 정시를 확대하게 된다면 그 공교육에는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특히 이제 중등교육,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정시를 한 40% 정도까지만 확대한다고 한다면 수시에서 못 뽑고 이월하는 수시 이월 인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한다면 정시가 약 50%의 절반 가까운 인원들을 정시로 선발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동안 쌓아왔던 그 정확한 방향성,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들이 뒤틀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수업 그리고 평가, 기록 이런 것들을 일체화시켜서 방향을 잡아서 이렇게 쭉 꾸준하게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들을 돌이켜서 정시가 확대된다면 다시 국영수 중심의 어떤 수업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과정도 그렇게 네. 짜야 될 것이고요. 지금 학교는 굉장히 자기의 진로를 개척하고 또 진로 중심의 활동들도 하고 자동 봉진이라고 해서 창체 활동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활동들이 이제 일거에 사실은 멈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멈추게 되면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은 키워줄 수 없게 되고 문제풀이라든지 정답 찾기 교육 위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인성교육도 소홀히 될 수밖에 없고요. 공교육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우려들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좀 감정이 입이 되는지 눈가가 좀 촉촉해지신 것 같아서요. 그만큼 이제 공교육 학교에서 일선 선생님들은 위기감을 느낀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입시 제도가 우리 아이들을 좀 편케하면서도 공정하게 우리 아이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해보셨어요? 강하류에 오물이 막 자꾸 떠내려오면 예. 물론 밑에서 치우고 분리하고 또 해야겠지만 예. 상류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겨서 자꾸만 내려오나. 그러면 엄마들은 왜 이렇게 대학에 목숨을 걸까? 아이들은 왜 꼭 대학에 가야 하지? 사실 요즘은 아이들이 좀 그런 생각을 덜 하게 되긴 예,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정시가 또 이렇게 되고 하면 회귀한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예전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 그 검사와 대화할 때 학번 물어봤었잖아요, 평검사가. 저는 정말 솔직히 너무 충격받았던 게,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힘 있는 혹은 앞으로 힘을 가질 사람이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대통령도 아니고 뭐 저렇게 힘도 없는데 이렇게 내보내면 얼마나 무시를 당할까? 그러면 이런 전쟁통에 우리는 경쟁 사회니까 무조건. 그러면 전쟁터에 내보낼 때 기관총은 아니더라도 권총은 좀 지어줘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너무 대학 하니까, 그렇잖아요. 대학에 차별이 없다면, 만약에 학벌의 차별이 없고 학력의 차별이 없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목숨 걸까?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선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시는 아니고 학종으로 보면 그럼 좀 공평하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공개적이고 불투명하지 않은 투명한 그런 것들이 갖춰져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기본적인 좀 어떤 그런 것들을 프레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자꾸 경쟁하지 말고 좀 경쟁을 벗어날 수 있는, 화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테두리에서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맨날 옆 친구가 상대 평가에서는 옆 친구가 기어코 이겨야 하는 어떤 경쟁 상대가 되어야 되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입시 제도를 물으시니까 우선은 이 학종이 분명히 정시보다는 학종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성도 좀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으니 제가 아는 애도 사실은 고등학교 과정의 공부가 자기가 할 공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퇴를 하려고 했는데 예. 학교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퇴하기 싫대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렇다면 적어도 엄마들이 걱정하는 우리 부모들이 걱정하는 좀 공평성, 공정성, 예. 과정의 공정성 아니면 결과의 어떤 그 정의로움이 예. 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좀 촘촘한 방어막을 만들어 달라. 걱정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네. 예, 저 지부장님이 질문해 주셔가지고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 드릴게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자, 한성호 차장님부터. 지금도 사실 대학은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피 제척 시스템이라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그 수험생하고 연관된 분들은 이런 평가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신고를 하고 만약에 이게 발각이 되면 굉장히 강한 벌을 교내에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표절하는 걸 못하게 한다든지 비교과를 좀 간략하게 한다든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대회 수상들을 다 기재하지 못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학교 생활만 잘하면 되는 것들로 일단 좀 간략하게 해놨고 학교 내에서도 그런 평가 시스템을 공정하게 했지만 이런 공정성 때문에 요즘에 또 대두가 되는 것이 그 공공사정관제, 소위 말해서 그 대학의 사정관뿐만 아니라 네. 국가에서 파견한 사정관이 같이 평가를 하는 거죠. 또는 다른 대학에 있는 타 대학 사정관이 와서 공동으로 사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학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뜻이니까 예.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저희 대학의 어떤 그 교직원 자녀가 만약에 이렇게 등록을 하게 되면 예. 지원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그 트랙을 따라가서 오해가 없고 공정하지 않는지를 거꾸로 역으로 차별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 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은 굉장히 끼어 있고 그런 부분을 교육부가 벌써 눈을 뜨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대학을 좀 믿어주는 신뢰 그리고 좀 이 일선에 이제 학교와 대학을 점점 믿어주는 신뢰 속에서 조금 같이 도와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 그게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겠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뭐 요즘 야구 심판 AI로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정말 이러다가 AI가 평가위원으로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 듭니다만. 저기 우리 참학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그 절대평가. 수능하고 내신을 절대평가하는 거 모든 과목 다. 그다음에 혹은 그 대입 자격고사 통만 되면 이제 그다음은 이제 대학에 맡기는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저는 만약에 이렇게만 되면 예. 아이들이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곧 시행할 2025년부터 시행할 고교 학점제가 사실 예, 뭐 그런 얘기인데. 비슷한 기조이긴 한데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지금 뭐 평가를 딱 그렇게 표준화하지는 알겠습니다. 않잖아요. 두 분께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마무리 발언은 딱 두 분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시고 싶었던 말씀 마무리 발언에 좀 녹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부터 한번 청할까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어떤 개편 사태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수시 정시 비율이나 따지고 공정성을 따져야 될 그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학생 수 감소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 선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의 생존 문제가 달려 있고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문제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대입 제도나 선발의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미래에 대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그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느냐,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앞으로 방향 설정부터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너무 세부적인 거 가지고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생들이 좀 더 지금보다는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어른들이 고민하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미안하지 않는 그런 어른들, 정치인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거 말씀 들으시면서도 또
그러면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하냐고 라고 하는 분들도 여기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또 회귀하는, 그러니까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서. 또 판넬을 준비하셨네요. 마무리 발언하는데. 네. 제가 그럼 볼까요? 좀 아까 이 마지막 주제가 입시에서 개편을 어떻게 할 건가 이야기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공평한 문제와 공정한 문제를 좀 나눠본 겁니다. 이퀄리티와 에쿼티인데 어느 게 이제 똑같은 걸 투입했을 때 이 아이는 영원히 경기를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차이를 인정하는 것들, 지역이나 아까 말한 부모의 배경이나 이런 걸 인정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당장 우리가 이번 2022년 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서 어떻게 개편할 건가를 좀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교원선생님께서 좀 그 시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는 학부모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좀 한다면 정시를 늘리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공식은 정시는 수능이라 되어 있는 겁니다. 수능의 폐해는 방금 우리가 토론을 했기 때문에 수능의 폐를 빼고 그 정시에도 반영 비율을 아까 우리가 말한 학교 교과나 내신 성적을 50등 이상 반영하자는 거죠. 그것도 명목 반영 비율이 아니고 실질 반영 비율. 이렇게 말하면 또 학교 간에 아까 차이, 학력 차이, 지역 차이도 있지만 그 내용을 내신을 교수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단순한 지필시험만이 아니고 수행평가라거나 서술형평가나 아이들이 참여형 수업들, 아까 미래지향적인 수업들 이미 학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핵심이 이게 이제 교사가 참여 관찰이고 가정 중심이 결과 중심이 아닌 가정 중심 평가 이런 것들을 녹여낸다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거는 왜 공정하냐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서도 수능 체제를 거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수능에도 학교 내신 체제를 걸어보자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더 학교 대학하고 학교하고 고민한다면 또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학종 이야기가 나와서 마지막 마무리를 한다면 이게 아무리 우리가 모욕하고 모욕물만 버려야지 아이는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종의 취지는 좋았다는 거죠. 이 취지를 살려가는 방식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그게 이제 정시에도 정시 비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시가 50이 되든 40이 되든 이게 수능이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수능 영향을 줄이고 원래 또 교육 학점제가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교육도 후퇴하지 않고 좀 두 개를 다 찾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교수님이 또 거의 1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 만큼 또 새로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내놓은 안이라고 하는 게 2022년부터 정시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거의 마무리될 때쯤 한 1년을 남겨놓고 한 번 시행하는 겁니다. 2025년에 외고와 자사고가 폐지되고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근데 이거는 다음 정부로 또 넘어갑니다. 공을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이슈가 터지면 또 정치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교육제도가 획획 바뀝니다. 언제까지 이런 토론을 계속해야 할까요? 시사포커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